이제 박정원의 경제한방 그 이준우 기사님 모셨으니까 또 네. 정말 부동산의 조예가 좀 깊으시잖아요. 아, 조회가 깊은 게 아니라요. 나 진짜 부동산에 무슨 조회가 있고 없고 하겠어요. 다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생각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꺼내놓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 꺼내놓으니까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일단 뭐가 있나요? 뭐 지금을 좀 진단해 보자면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원인부터 좀 짚어보고 좀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집값이 왜 오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나라에만 던지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집값이 올랐다도 틀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영국 집값은 왜 오르고 독일 집값은 왜 오릅니까? 정권이 바뀌지도 않은 그 집값이라고 하는 건 그 나름의 리듬과 흐름이 있고 네. 요즘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예요. 근본적으로는 저금리가 흐르고 있죠. 네. 1년에 집을 사서 이런저런 부대 비용을 빼고 집값이 3%만 올라줘도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 라는 계산은 계산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왜 안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나 팔래 하는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공급은 될 거야 라는 생각이라면 굳이 급하게 매수하지 않겠죠. 네. 이제 그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네. 정부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도 그 주택가격 그래프를 보면 이미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네. 그걸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누를 수 있겠습니까? 주가를 정부가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것처럼 네. 부동산 가격도 정부가 올리거나 내리기는 어려운 것인데 네. 우리 정부는 그거를 이제 내려보겠다고 시도를 한 것이 그냥 거기서 뭔가가 꼬였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내릴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내렸던 그 폭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폭을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니 앞으로도 그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단기적으로 잡겠습니다 혹은 끌어올리겠습니다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최근에 몇 년 동안 아주 집값 상승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전망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많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 네네 주택 가격 그러고 보면 이게 논쟁점을 보면 앞으로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뭐 공급 논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동성을 풀었으니까 유동성 야 이 수요 측면에서 봐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 역시 논란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찾아보자면 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이렇게 논쟁점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논쟁점 특히 뭐 공급 논란도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공급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공급은 네. 잘 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싶어하고 거주하는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서 지금은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에 나뭇잎 있으면 싫다고. 그게 30년, 40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 무슨 배부른 소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높이가 그렇게 높아져 있어서 주택을 계속 이제 원하는 눈높이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옷장에 가 보면 박 기자님도 옷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아내의 옷장은 옷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뭐 좀 나가려고 보면 항상 옷 없다고 그러 그 박 기자님도 옷이 없죠 항상 그죠? 제가 아마 계속 같은 옷 입는 걸 많은 저희 지금 경제한방 시청자들이 알고 계실 텐데. 똑같아요. 옷 자체가 입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주택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하려면 서울 안에서 공급하려면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가 존재하는 곳이니까 인프라도 있고 다 갖춰져 있겠죠. 제일 공급하기가 쉽지만 그거는 막고 있잖아요. 그걸 막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건축을 풀어주면 단기간에는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감, 와 저기 오른데 저 아파트가 뭐 가격이 또 오르면 옆에 아파트도 또 오르고 불 붙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나 10년, 20년 놓고 보면 그 아파트 재건축 안 할 겁니까 그럼? 저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네. 누군가 어떤 정부에서는 하고 감당을 하고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되니 안 할 수 없는 곳이니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하려고 했죠. 규제를 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네. 야, 그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 지은 아파트가 생기는 가격 상승 차익을 거기에 운 좋게 그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가 다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돼. 절반 내놔. 네. 이렇게 한 건데 그 취지는 충분히 좋을 수 있으나 네.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정권 바뀌고 나서 하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그 규제가 잘못된 규제이거나 나쁜 규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이 높아진 계단을 노멀 스탠다드로 생각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언제든 다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전부터 양도소득세가 70%, 80%, 네. 보유세는 2%, 3%, 재건축 지으면 항상 대부분은 국가에다 갖다 바치는 거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노말이 되어 있었다면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그래 그렇지 사실은 그게 맞지 네. 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갑자기 이렇게 허들을 높여놓으면 그 허들이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정부의 독특한 정책일 뿐이니 다음 정부가 되면 혹은 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는 공급은 쉽지 않을 테니 분명히 집값도 오르고 분명히 전세값도 오를 텐데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건 없앨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계산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네. 이제 시장이 잘 안 움직이고 매물도 안 나오고 야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매물이 안 나와? 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나올 수 있고 네. 내년 종부세가 아마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네네. 바로 이제 공급면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또 다시 이제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 거잖아요. 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어쨌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나올 있는데. 겁니다. 이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주택자는 네. 20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단 한 8억짜리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네, 구조가 그렇죠. 되어 버리니까요. 네. 당연히 이제 한 채를 팔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매물이 나오는 지역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게 일회성이다. 내년에 나오고 후년에 나오면 점점 더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죠. 네. 우리가 바라는 건 1년, 2년, 3년간의 부동산 전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10년, 20년 후에도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이 시장이 돌아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내년, 내후년에는 그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버티거나 혹은 증여를 하거나 팔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나면 매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주택자가 그 집 사놨으니까 수요도 줄었지 않았냐? 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집은 조금씩 멸실이 되잖아요. 낡아서. 네. 그렇다 보면 낡아서 멸실되는 정도만큼은 어딘가에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 이 집을 정부 예산으로 지으면 어렵기도 하고 안 되고 다른 예산 써야 되니까 이걸 민간의 다른 민간 공급업자들이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두 번째 주택은 사지 않는다 이제. 2개나 3채 갖는 순간 세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된다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면 새로 집을 공급하더라도 오로지 무주택자만을 바라보고 공급해야 돼요. 이 집은 살 네. 사람은 무주택자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네. 요지의 인기 지역에는 무주택자가 이 가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는 또 공급되기 어려울 것이고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사줘야지 이게 공급이 되는데 네. 외곽으로 나가면 이거는 미분양 될까 봐 잘 공급을 못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멸실은 계속 조금씩 되는데 공급을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쇼티지가 나고 그러다 보면 다시 그 가격은 오를 텐데 그때는 세금으로 더 어떻게 할 방법도 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냐 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제 지금 1, 2년 사이에 집값을 잡는 방법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작용이 계속 쌓아 나갈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한 다음 대안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21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요소가 어쨌든 보유세 측면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공급이 관건인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지금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공급 부족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더 네. 죄송하지만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정부든지 자기 임기 안에 뭘 해결하려고 하면 과거의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항상 부작용이 만들어져요. 네.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게 집값이 좀 내린다고 해서 그걸 못 참고 부채를 충분히 내도록 해주고 두 채, 세 채를 사도 괜찮도록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심지어는 수도권 외곽에 택지 개발까지 다 막아버리니 네. 이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냐.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딱 그 상황에서만 오로지 몰두해서 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공급을 축소시키면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 때는 이거 집값 많이 오를 거니까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조절을 자달 안 하고 떨어지는 집값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그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듯이 지금 정부도 지금 집값 잡는 것에만 1년, 2년 혹은 6개월에 몰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부작용이 다음 정부에서 또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항상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고통은 다 옛날 정부가 만든 정책, 이번 정부가 만든 정책 다 소비자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는 것, 그 다음에 또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좀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좀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 이런 수요 측면의 요인들도 많은데 가장 지금 집값의 관건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앞으로 공급 측면으로 보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수요라는 것은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갑자기 뭐 아파트가 무너졌나요? 왜 4년 전, 5년 전에는 그럼 왜 똑같이 공급이 부족했을 때는 집값은 왜 그 모양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의 수요는 그때그때 굉장히 팔딱팔딱거린다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 중에 상당수의 수요는 미래의 수요를 끌어와서 사요. 집값이 그렇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뭐 2030 세대까지도 그럼요. 영끌해서 산다. 이건 미래 영끌이라는 수요죠. 게 네. 야, 지금 안 사면 5년 후에는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무리 네. 봐도 라는 생각이니까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유 자금은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1년에 3%만 올라줘도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은 공급 신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공급이 진짜 부족하니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꼭 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이 수요가 그래도 뭐 그냥 내년에 좀 기다려보지. 1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매물과 공급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듬해 그 다음에는 나올 겁니다. 네. 라는 신호를 주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집값은 스스로 알아서 제어를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서울에서는, 특히 서울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는, 교통 좋은 곳에서는 새 아파트가 나올 여지가 없구나. 재건축밖에는 답이 없는데 네. 재건축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기다려도 답이 없고 계속 올라가겠네. 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순간 집은 나는 관심은 없어 하는 분들조차도 집을 사야 되는 초조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정부하고 이게 민간에서 보는 시각이 여기서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충분한 공급이 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 정부 쪽인 것 같고, 민간 쪽에서 일부는 지금 이 공급량으로는 그 정도 시장에 안심을 줄 만큼 부족해, 이거 좀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좀 기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공급은 지금 충분할까요? 어떨까요? 정부가 요즘,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에 입주 물량은 급격히 줄어요. 네. 그 부분은 그건 통계로 뭐 이미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22년까지. 왜 줄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그때까지 진도 나갔던 게 그 이후에 진도가 안 나갔어요. 네. 서울에서는 공급할 방법이 기존 주택을 서물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등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혹은 뭐 다양한 그 규제들이 어차피 이 아파트 평생에 한 번 재건축할 건데 굳이 이 5년 임기 안에 굳이가 우리가 왜 재건축을 하냐, 좀 기다려보자 하는 여론은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진도가 나갔으면 내년 내후년에 이제 슬슬 입주를 시작했을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입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진도가 나가야 그 이듬해라도 입주가 될 텐데 이 규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어디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에 착공할 만한 게 있느냐도 관건이고 서울 도심에는 이미 나라 땅이라는 건 크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잘 찾아보면 있기야 있겠죠. 네. 도심에 그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산지로 간다면 뭐 이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스무드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항상 우리는 예산 문제에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대로 될 것인가 네. 하는 문제도 있고 일부 지어지는 공공주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선착순으로 나눠주거나 추첨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조건을 다는 것인데 그 조건에서 40, 50대를 우대해서 주자니 20, 30대가 화가 나고 네. 20, 30대를 우대해서 주자니 40, 50대가 화가 나고 예전에는 40, 50대를 우대해서 줬어요. 아, 네. 20, 30대 너희들 40, 50대 되면 아파트 생겨. 네. 그러니까 그동안 무주택이었던 분들에게 양보합시다라고 할 때 20, 30대는 그래요. 안 그래도 돈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지금은 앞으로 주택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라는 쪽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 네. 수요는 계속 이렇게 될 거고 공급을 어떻게 늘리는지가 관건이라는 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꽤 진도가 나간 것인데 거기까지는 좀뭐 오래 걸렸지만 뭐 이제는 진도 나간 것 2년 전에는 공급 충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었죠. 2년 전에도 참. 근데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지금은 그래도 정부가 해보겠습니다인데 이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모든 그렇잖아요. 영국도 오르고 독일도 오르고 호주도 오르고 다 오른다고요. 네, 모든 그렇죠. 나라가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하면 집값은 당연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비싼 집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건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 돈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집을 지어서 나눠주면 그 특정한 어떤 가구에게는 4억, 5억 많고는 10억 정도의 정부 자금을 한 집에 몰아주는 셈인데 그런 셈이죠. 우리는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부모가 없어서 우연히 운이 나빠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8세가 돼서 자동으로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고시원부터 다녀야 돼요. 친척집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500만 원밖에 못 줘요. 나라가 돈이 없어서. 네. 근데 그런데 당첨이 되면 당첨되면 그 집을 다른 곳에 시가에 팔면 20억이 생길 이 집을 7억, 8억, 9억, 10억에 주니 당장 캐시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10억 정도의 기회비용이 수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산층 누구에게 주는 것이 과연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맞는 거냐라는 네. 생각을 하면 계속 그게 이제 반대 여론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이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과연 21년에 이 집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가야 될지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집을 어떤 기회로 어떤 이유로 사지 못했거나 안 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예전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나는 이번 삶은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참 걱정입니다. 네. 즉 부동산 가격을 그렇다고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되돌리는 즉시 뭐 다른 시스템적 위기로도 문제가 갈 생기기도 수 할 있죠. 것이고 네. 그리고 한번 주택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럼 이제 지금보다 한 3, 4억 싸지면 살 것 같잖아요. 집들을 없으신 분들은 안 사요. 한 번 또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서 아무도 안 그냥 사- 안 네, 아예 사게 거래 되는데,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럼 사실 때까지 내려가지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 집값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사도 안 되고 뭐 그 아무것도 안 되는 불경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못 버틸 거예요. 결국은 이 자산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전 세계에는 없습니다. 네. 뭐 우리가 찾아보면 뭐 싱가포르,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아주 독특한 나라들의 몇 가지를 사례를 갖고 오지만 그런 나라는 이미 국유지가 많이 있었던 나라고요. 토지의 사유화가 허락된 곳에서 대도시 집값이 잡힌 나라가 없어요. 네. 지금 그리고 막 불붙는 중이라서 특히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나 정부가 그 문제를 풀려고 이제 하나씩 내놓는 정책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정책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항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부한테 시간을 주고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집값 잡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를 자꾸 내는 순간 정부에 있는 분들은 당장 뭘 어떻게 하지? 이제 라는 생각을 하는 한두 거예요. 달 동안 집값 낮추기 위해서 나중에 한 4, 5년 뒤에는 4, 5년 집값이 동안 올라갈 수 더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들도 어쩔 수 없이 꺼내오는 거예요. 부동산 앞으로 21년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좀 펴나가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제 한방 마칠 시간입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one, fight.